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된다면 그때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아이들이 슬슬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할까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슬그머니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던 친척들은 정말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까요? 아니면 그저 먼발치에서 구경꾼처럼 바라만 볼까요? 사람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병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심의 서늘함. 그것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곁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가장 대화가 간절할 때 누구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며 가장 취약해졌을 때야 비로소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6살의 박금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직시하게 되는 시점은 자리에 눕게 된 그 순간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매정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평생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그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해 76살인 박금자 씨는 젊은 시절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동도 트기 전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떼어다 좌판을 벌이고 집에 돌아오면 쉴 틈 없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자식들 숙제를 챙겼습니다. 단 하룻밤도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을 정도였지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배움은 짧았지만 오직 강단 하나로 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금자 씨는 늘 아이들만 잘 된다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든 달게 받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금자 씨는 근검절약하며 모은 쌈짓돈과 매달 나오는 25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형편이었죠.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혹시라도 병이 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독 신경을 썼고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켜는 것을 아까워했으며 보약한 채 지어 먹지 않았습니다. 모은 돈의 절반은 집안 살림에 보태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병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어느 이른 아침 주방에서 죽을 끓이다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금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아들과 딸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자식들이 다 찾아오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라며 웃었지만 금자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오긴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 서린 귀찮음과 짜증은 차라리 오지 않느니만 못한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금자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간병인을 써도 된다. 비용은 내가 대마. 자식들에게 폐해 끼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짐 취급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직장 업무가 바빠 밤낮 없이 일하느라 도저히 돌볼 여력이 없다고 했고 딸은 엄마 일단 요양원에 가서 좀 계시는 게 어때요?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모실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금자 씨는 그것이 정중하게 자신을 밀어내는 거절의 의미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결국 한 달 비용이 280만 원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에 저축한 돈까지 조금씩 헐었어야 하는 형편이었죠. 입소 절차를 마친 아들은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날 밤 금자 씨는 낯선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시리도록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초기에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딸도 이따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락조차 점차 뜸해졌습니다. 금자 씨가 전화를 걸어 방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아들은 엄마 잘 지내고 계시면서 왜 자꾸 사소한 일로 그러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딸은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아이가 울고 남편이 찾는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점차 입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고민을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은 병실 노인들 중에는 배우자가 매일같이 찾아오거나 자식들이 교대로 들러 웃음꽃을 피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가 기다리는 것은 고작해야 어쩌다 한 번 오는 짧은 방문뿐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걸까? 돈을 너무 일찍 나눠준 걸까? 너무 일찍 자식들에게 희망을 걸어버린 걸까? 금자 씨는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의 아파트 중도금을 대주고 딸이 결혼할 때 수천만 원의 예단을 해보내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아꼈고 몸이 아파도 물리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통증보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간병 직원이 다른 환자에게 아드님이 과일을 사오셨네요. 며느님이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금자 씨는 침묵했습니다. 부러움조차 사치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요양원 직원이 오늘 생신이신데 자녀분들 오시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금자 씨는 웃으며 애들이 바빠서 못 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혼자 저녁을 먹고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뼈저린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고독이 온몸을 휘감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면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이 그 공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주어버린 탓에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는 사실을요. 보상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이 필요할 때 누군가 잡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옆 침대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러더군. 나중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연명치료 거부 서명하고 돈 낭비하지 말자고. 금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짐이 된다는 공포를 느끼는 건 자신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금자 씨는 조용히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통장을 챙기고 남길 말들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구걸하고 싶지 않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움직이지 못할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애들은 참 착해요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할 때 가졌던 착각에 불과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면 최소한 곁에 있는 배우자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만 그것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금자 씨의 옆방에는 그녀보다 2살 위인 김숙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세심하고 따뜻하며 가정에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늘 늙어서 곁에 영감 하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소위 말하는 배우자의 진면목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남편 이진호 씨는 3살 연상으로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은퇴 후 2사람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며 산책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즐겼습니다. 이웃들은 인꼬부부라고 칭찬했지만 숙자 할머니가 병석에 눕자마자 그 금슬 좋은 외피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입원 초기 진호 씨는 매일같이 과일을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마치 숙제를 해치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장기 요양 진단이 내려지자 진호 씨는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당신을 돌볼 기운이 없네. 사람을 씁시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 씨는 간병비가 비싸다느니 생활이 불편하다느니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밤에 잠을 설친다며 투덜대더니 결국 숙자 할머니를 요양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숙자 할머니와 상의도 없이 통보만 했습니다. 거기가 더 전문적이고 나도 숨 좀 돌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가끔 전화로 거기 지낼만 하지? 라고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차마 지내기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먹던 팥죽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이런 날씨에 팥죽 먹다간 더워 죽을 거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재활운동에 같이 가달라고 하면 나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가장 약해졌을 때 이렇게 쉽게 손을 놓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양시설의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예전엔 참 잘하셨다면서요? 라고 물으면 숙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늙어서 서로 고생시키지 말자는 거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시키기 싫은 게 아니라 감당하기 싫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남편 진호 씨가 위궤양으로 알아누웠을 때 정성껏 죽을 끓이고 하루 세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전국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닐 때도 그녀는 한 번도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낫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니 그는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친구와의 통화에서 매달 요양비 내느라 허리가 식다며 투덜댔습니다. 공동자금이 아니라 숙자 할머니 개인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하나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말수와 웃음이 줄었습니다. 부부의 동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부부의 정이 깊어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도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비로소 감정의 민낯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유감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악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같은 침대에서 잠든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숙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이섬으로 여행 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손을 꼭 잡고 늙어서도 우리 이렇게 계속 걷자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하니 그 말은 그저 그 순간 기분을 맞추기 위한 수사였을 뿐입니다. 이제 나중에라는 단어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쇠락과 통증을 함께 견뎌줄 사람입니다. 자식의 냉담함이 가슴을 얼린다면 배우자의 이탈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노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유언장이나 재산이 아니라 혼자가 되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일지도 모른다고요. 언제든 곁에 있던 사람이 돌아설 수 있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 말입니다. 요양시설 생활이 길어지면서 박금자 씨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늙었어도 친척들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예전엔 명절마다 북적이며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안부를 묻던 이들이었습니다. 금자 언니, 몸이 참 건강하시네요. 언니가 해준 보쌈이 제일 생각나요. 라며
살갑게 굴던 그 관계들이 결정적인 순간엔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니 그 모든 것이 허울뿐인 예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금자 씨가 목욕하다 미끄러져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시설에서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근처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사촌 동생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싸늘했습니다. 아유, 언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밖이라 좀 바쁘네요. 나중에 한번 들를게요. 그러고는 전화는 끊겼고 사흘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촌 동생이 이혼 문제로 힘들 때 금자 씨 집에 며칠씩 머물며 언니가 내 유일한 혈육이라며 울던 모습이 선명한데 정작 언니가 누워있으니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가족이라 자부하던 이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를 짐짝으로 여기기 시작한 걸까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간병비와 의료비 등으로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금자 씨는 고심 끝에 먼 친척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가 요즘 좀 급해서 그런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애들이 돈 보내주면 바로 갚을게.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금자야. 나도 요즘 정말 힘들다. 경기도 안 좋고 아들도 실직해서 말이야. 그냥 아들한테 말해보는 게 안 좋겠니? 금자 씨는 알았어, 괜찮아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그렇게 쉽고 가볍게 내뱉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사촌 동생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친척들 단톡방에서 금자 씨가 돈이 떨어진 것 아니냐며 품평회가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자가 얼마나 궁하면 돈을 빌리러 다닐까? 자식들이 오죽 안 돌보면 저러겠어 라는 말들이 이모티콘과 함께 오갔습니다. 그날 밤 금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형님 아우하며 몰려들던 친척들이 내가 어려워지자 누구보다 빨리 도망치고 심지어 비웃음거리로 삼는 현실. 친척 사이에도 왕래가 있어야 정이 안 변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하루하루가 흐르며 그녀는 기대를 저버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연락처에서 친척들을 하나둘 지워나갔습니다. 노년에 친척에게 돈이나 힘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비참한 순간에 돌을 던지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금자 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친척은 자주 봐야 친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어느 저녁 간병 직원이 산책을 도와주며 곁에 있을 때 금자 씨가 툭 내뱉었습니다. 내가 애초에 저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가슴이 시리지는 않았을 텐데. 간병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없거나 병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가깝던 이들이 한순간에 선을 긋고 나를 타인처럼 대하는 고립감입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익숙했던 친척들이 당신을 더 철저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 금자 씨는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고요. 아들의 아파트 자금을 대주지 않았을 것이고 노후 자금을 서둘러 나누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짐이 될까봐 미리 모든 자원을 넘겨주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겠지요. 대신 나를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그렸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노년에는 누구에게도 기댈 곳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댄다는 것 자체가
노후의 유일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요양시설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재활 훈련을 예약하고 하루의 기록을 남기며 태블릿 PC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옛날 드라마를 봅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미소 짓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길 기대하지 않게 된 후 찾아온 평온함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고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조용히 떠나겠다는 준비입니다. 남은 자금은 신탁 설정을 해두어 치료비로만 쓰이게 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원망 한마디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나의 가족이 되어주어 고마웠다. 그리고 나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이제야 배워서 다행이다라고 적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른 이에게 면회 온 가족들을 봐도 부럽지 않습니다. 각자의 노년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결과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지만 이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척도 결국은 타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혹시 아직 늙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자신을 위한 돈을 남겨두세요. 자신을 위한 체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세요. 탐욕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노년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얻어내는 칭찬으로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며 남은 생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려가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겠지. 배우자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지. 친척이 도와주겠지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희망은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둔 보루에서 나옵니다. 76 금자 씨는 이제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참 좋네. 누가 여러분의 마지막을 함께 할까요? 건강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눕게 되는 그날, 모든 진실은 햇살 아래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귀중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노후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